안녕하세요. 랩플리 대표 오정환입니다. 최근 챗GPT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불과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벌써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역시 앞으로 챗GPT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챗GPT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에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상대화 AI 스타트업인 랩플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챗봇 커뮤니티인 페이스북 챗봇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공지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챗봇 코리아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인간과 인공지능의 그 중요한 대결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인 딥블루와 당시 체스 챔피언이던 가리 카스파로프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체스 시합에서 인공지능이 최초로 사람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미리 설계한 규칙에 따라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체스판의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해서 다음 수를 결정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컴퓨터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당시 그 사람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에 있었던 퀴즈 대결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의 장학 퀴즈와 비슷한 그 제퍼디라는 퀴즈쇼가 있습니다. 당시 IBM에서 만든 그 왓슨이란 컴퓨터가 역대 챔피언 2명을 상대로 우승했습니다. 다음은 제퍼디에서 나온 퀴즈 문제입니다.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4개 국가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맞춰야 합니다. 퀴즈의 답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북한입니다. 이런 문제는 2가지 사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도 풀기 힘듭니다. 하지만 왓슨 컴퓨터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체스에서는 미리 사람이 만든 규칙에 따라 계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왓슨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정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규칙을 다양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AI가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지식을 혼자 배울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머신러닝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16년 한국에서 벌어졌던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대결입니다. 당시 모두가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이세돌을 상대로 4대1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국내에서도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알파고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에 2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사람끼리 대결했던 그 기보를 보면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혼자 대국을 하면서 스스로 배워 나갔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딥블루가 체스에서 이긴 것처럼 규칙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규칙을 설계해서 그대로 그 인공지능에게 그 전해주는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규칙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설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그 머신러닝입니다. 퀴즈 게임에서 이기는 왓슨도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서 학습을 합니다. 덕분에 좀 더 유연하고 좀 확장이 용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역시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인간의 뇌세포와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공지능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경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경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초의 신경망은 1943년 그 워런 맥컬록과 월터 피츠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경세포를 수학적인 모델로 구현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인 1957년에 프랑크 로젠블라트가 그 퍼셉트론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경망 모델을 단지 수학적으로만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퍼셉트론은 실제 컴퓨터에서 그 작동을 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이는 그 사각형의 기계가 그 간단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음 그림은 그 인간의 뇌세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 여러 개의 그 가지돌기에서 다른 뇌세포들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 입력의 합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그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음 뇌세포로 전달됩니다. 우리 뇌에는 이런 뇌세포가 1000억 개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는 어떤 지능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각 입력을 가중치로 곱합니다. 이렇게 입력과 가중치를 곱한 합이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그 다음 신경망에 전달합니다. 여기서 신경망이 학습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웨이트라고 불리는 가중치에 있습니다. 가중치는 0.1, 0.2 같은 실수값입니다. 이 가중치는 처음에는 랜덤하게 정해지는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가장 최적의 값으로 점차 학습이 됩니다. 이 그림은 간단한 신경망의 예를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입력을 가중치로 곱하고 그 결과가 다음 신경망 층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에서 그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인식하는 신경망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사진은 숫자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신경망에 넣으면 그 마지막에 1 또는 0의 값이 출력됩니다. 1이면 고양이, 0이면은 고양이가 아닌 사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은 여러 층이 중첩될수록 더 성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층이 깊어지면은 학습한 정보가 입력층으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학습이 되었다고 해도 과대적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대적합이라는 것은 훈련 데이터를 모두 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잘 맞추는데 실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망의 성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신경망을 만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경망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암흑기를 거쳐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딥러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데이터였습니다. 2009년에 스탠포드대 교수인 페이페이 리가 이미지 넷을 공개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의 정답이 함께 포함된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미지 인식 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넷이 나오기 전에는 보통 데이터셋의 크기가 많아야 10만 장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미지넷이 나오면서 1500만 장으로 150배나 증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성능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제프리 힌튼이 만든 딥러닝 모델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머신러닝 기법을 썼는데요. 보시는 표처럼 딥러닝과 머신러닝 모델의 1등과 나머지 등수 간의 정확도 차이가 무려 10%나 났습니다. 이때부터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제프리 힌튼의 딥러닝 모델은 CNN이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서 분류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앞의 내용에서 깊은 신경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한 정보가 입력층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과 훈련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학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딥러닝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경망의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은 초거대 AI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챗 GPT 역시 초거대 AI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새로 학습할 때마다 뇌를 싹 지우고 다시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탈 줄 안다면 오토바이는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학습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그런 방법을 딥러닝에 적용한 것이 사전훈련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일부 추가해서 재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초거대 AI 역시 이러한 사전훈련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크기가 기존의 사전훈련 모델보다 100배 이상 커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훈련 모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챗봇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질문과 대답 문장을 바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어로 된 방대한 문서를 미리 훈련을 합니다. 이게 사전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훈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질문과 대답에 새로운 데이터를 재학습하면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지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당시에 그 15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딥러닝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훈련 모델의 크기가 기존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이 그 초거대 AI입니다. 초거대 AI인 그 GPT-3는 이전 모델인 GPT-2와 모델의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GPT-3는 사람처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성능을 보이는 만큼 그 전체적인 그 정확도와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GPT-3는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은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그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라는 그 문장이 그 입력으로 들어오면은 다음에 그 나올 글자가 말하는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다시 입력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에 나올 글자인 르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긴 문장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GPT-3의 동작 방식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에 이렇게 입력 문장이 들어가면은 다음에 나올 단어를 이렇게 하나씩 계속 생성해 나갑니다. GPT-3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전훈련 모델처럼 그 재학습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전훈련 모델은 그 새로운 문제에 맞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로 그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초거대 AI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사전훈련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습하지 않고 바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퓨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모델의 입력에다가 그 설명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줘 라고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가지 예를 추가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은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초거대 AI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그런 직업도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는 네이버에서 만든 초거대 A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프롬프트에다가 계절은 가을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을에 맞게 이 AI가 트렌치 코트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는 계절을 여름이라고 이렇게 프롬프트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AI가 날씨가 덥다. 그러니까 시원한 옷차림으로 외출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거대 AI는 그 프롬프트하고 이전에 했던 말을 이해해서 대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은 이전에 작은 크기였던 사전훈련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초거대 AI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챗 GPT 역시 초거대 AI의 한 종류입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개발해 오던 GPT-3를 그 챗봇 형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챗 GPT는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스포티파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또한 출시 40일 만에 1000만 사용자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4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월 1억 명 이상, 그리고 국내에서는 22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GPT-3가 있었는데 챗 GPT가 그렇게 큰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 왼쪽에 그것이 GPT-3인데 GPT-3는 그 사용 방법이 조금 불편합니다. 메뉴도 약간 복잡하고요. 하지만 오른쪽에 그 챗 GPT는 대화 형식으로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GPT-3는 유료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챗 GPT는 현재까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하겠죠. 챗 GPT의 대화 예시입니다. 아이언맨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언맨은 마블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슈퍼히어로이며 정식 이름은 토니 스타크입니다. 라고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질문에도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챗 GPT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챗 GPT가 또 뛰어난 이유는 방금 이것처럼 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어서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 시리즈하고 간단한 줄거리 알려줘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에는 아이언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금 그 대화를 나눴던 아이언맨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에 대한 그런 시리즈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챗 GPT만의 또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챗 GPT가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에세이 숙제를 대신해 주기도 하고, 시험이나 자격증 문제에서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앞으로 챗 GPT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챗 GPT 플러그인이라고 새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챗 GPT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습한 사실에 대해 질의응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도야? 하고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물어보면은 현재 기온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챗 GPT한테 동일하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챗 GPT 플러그인은 질의응답만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한 룰 베이스 챗봇보다 훨씬 이해력이 높아져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할 일 목록에다 그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예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문장에
총 3개의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룰베이스 챗봇은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챗 GPT는 다음과 같이 그 3가지 일, 갈비 먹기, 공원 산책하기, 내일 아침에 부동산 보러 가기, 이 3개의 그 할 일을 그 하나의 문장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일 목록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국내 채용 사이트인 그 원티드에서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백엔드 개발자 포지션 찾아줘 라고 물어보면은 그 원티드 플러그인에서 그 원티드 서버에다가 그 채용 공고 목록을 요청을 합니다. 그 채용 공고 목록에 답변을 받으면은 이를 그 챗 GPT가 폼포트에 넣고 다음과 같이 그 대답을 그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챗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챗 GPT가 그냥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데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쓰면은 실제 원티드 서버에서 그 받은 데이터를 프롬프트에서 참조해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AI 스피커에서도 그 스킬이라는 비슷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아마존의 AI 스피커인 그 알렉사는 그 현재 10만 개 이상의 스킬이 존재합니다. 스킬은 각 서비스 업체에서 개발해서 그 알렉사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알렉사에게 물어보면은 그 해당하는 스킬과 연동해서 그 서비스 업체에서 정보를 받아 그 대답할 수 있습니다. 챗 GPT 플러그인과 거의 동일한 그 방식입니다. 하지만 알렉사는 현재 상황이 별로 그 좋지 않은데요. 그 활용도가 저조해서 몇 개 기능밖에 쓰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구글 그 홈을 쓰는데 거의 날씨나 뭐 시간 이 정도 말고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데요. 또 알렉사는 적작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알렉사가 이런 AI 스피커는 단순한 명령만 이해할 수 있어서 거의 그 실제로 사용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챗 GPT 플러그인은 알렉사와 동일하게 그 외부 서비스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챗 GPT만의 그 특징인 그 복잡한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챗 GPT는 그 앱스토어 같은 그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챗 GPT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챗 GPT를 어떻게 메타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그 로블록스 게임을 만드는 제작 도구입니다. 최근에 그 챗 GPT 같은 그 생성 AI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입력 창에다가 뭐 레드 페인트, 리플렉티브 뭐 그로시 이렇게 치면은 그 3D 모델의 텍스처를 이렇게 입력한 대로 생성해서 그 바꿔줍니다.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또 다른 기능은 그 로블록스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다 이걸 로블록스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성 AI를 쓰면은 챗 GPT 같은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런 뭐 자동차 라이트 켜는 거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자동으로 해당하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비슷한 예제인데요. 뭐 비를 내리게 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을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코드를 그 전체 코드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적절하게 그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작성하는 시간을 매우 그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예시인데요. 그 NPC는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그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에는 NPC와 대화를 하면은 거의 몇 가지 대답을 반복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챗 GPT를 도입해서 NPC의 대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NPC의 페르소나를 프롬프트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시청에서 일한다. 시청은 크고 아름답다. 하는 식으로 각 NPC에 맞는 정보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페르소나에 맞게 사용자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디 가세요? 하고 NPC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출근하는 중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일하시나요?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그 프롬프트에 넣었던 그 페르소나와 동일하게 이 NPC가 시청에서 일한다. 뭐 도시 가운데에 있는 정부 건물이다. 이렇게라고 말합니다. 역시 프롬프트에 입력했던 것처럼 시청이 크고 아름다운 그 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란 말은 미리 설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챗 GPT가 그 맥락에 맞게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이처럼 챗 GPT를 쓰면은 그 미리 설정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메타버스 NPC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그 생성 에이전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처럼 그 대화만이 아니라 NPC의 행동, 이 행동을 챗 GPT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FSM이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PC의 행동을 그 여러 상태로 정의하고 상태와 상태 사이에 그 변환 규칙을 사람이 코딩으로 작성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몬스터 NPC를 만든다. 그럼 FSM으로 뭐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뭐 공격 대상이 있으면은 이런 규칙에 들어가면은 뭐 어택 상태로 바뀌고 어택 상태에서 뭐 죽으면은 데스 상태로 바뀌고 이렇게 상태와 상태 사이가 이렇게 변환되는 규칙을 사람이 다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그 복잡한 NPC의 행동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태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코딩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생성 에이전트는 그 NPC의 행동과 대화를 모두 챗 GPT로 통합하여 구현했습니다. NPC와 그 메타버스 안의 그 오브젝트, 그 상태를 그 코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프로그래밍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오브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상태가 바뀌면은 그 해당하는 그 오브젝트 변수의 값을 또 코딩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챗 GPT는 이런 과정을 모두 그 자동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NPC와 오브젝트의 상태를 모두 그 에이전트 메모리에다가 그 텍스트, 그 문장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참조해서 이 메모리의 기록을 참조해서 그 NPC의 다음 행동 그리고 그 상태들을 그 텍스트로 또 그 생성을 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그 텍스트를 해석해서 메타버스 내에 적용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만 구현을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NPC 사이의 대화도 그 챗 GPT가 생성합니다. 이때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모두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대화를 NPC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화 스크립트를 다 사람이 미리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생성 에이전트를 약간 단순화한 버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분 단위로 그 각 캐릭터들의 어떤 대화, 상태, 장소, 그 기억들을 계속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참고해서 그 다음번 행동과 그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그 행동들을 매우 편하고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 생성 에이전트를 실제 메타버스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챗 GPT 같은 그런 그 초거대 AI의 계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몇 년 내로 이런 초거대 AI가 그 메타버스를 움직이는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욱 사실적이고 몰입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챗 GPT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